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통일외교안보부 김지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을 거쳐서 중국까지 해서 아시아 5개국 순방을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5개국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1월 5일 첫 방문국인 일본을 거쳐 지난 7일에는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방문 일정이 공개된 후 2박 3일의 일본 일정과 1박 2일의 한국 일정을 비교하면서 미묘한 신경전 혹은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보도가 진행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방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의 만남,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24년 만의 국회 연설, 그리고 현충원 참배로 이어진 한국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 양국의 우애를 강조하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우회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코리아 스키핑은 없다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였고 한국의 삼불 정책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 한중 관계의 정상적인 복귀를 매우 환영한다는 의사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한미 무역협정 재협상과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난제를 미리 짚어보고 이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성과와 우리에게 남겨진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일본, 중국, 우리나라 모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그 성과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한마디로 파격 예우였습니다. 네. 임기 중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국빈 카드도 사용했고요. 한두 시간 후면 청와대로 올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평택 기지까지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뭘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성과가 좋지 않았다면 비판이 거셀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형식적인 의전을 통해 실리를 챙길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북한 문제뿐 아니라 FTA, 또 방위비 협상 등 전반에 걸쳐 강경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위의 발언이 있었고 우리 정부로서는 메시지 조율을 잘한 결과라는 평가를 듣게 됐습니다. 이런 결과가 파격 의전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우리 정부의 대접에 대해 인상적이라는 메시지를 남길 만큼 효과는 있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서 설득하는 것도 외교의 일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의전으로 실리를 챙겼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 기존의 트위터에서나 미국에서 언론과 만나서 했던 발언과 비교해서 상당히 자제된 듯한 또 조율된 듯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종종 꺼내들었던 군사 옵션 부분이 없었고요. 다만 한미 동맹의 힘을 과시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할 경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만 있었습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재앙으로 평가했는데 호혜적인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준에서 기존의 입장을 보였고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했습니다. 물론 원칙적인 말을 뉘앙스만 부드럽게 했을 뿐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발언들은 실제로 앞으로 외교 현장에서 일종의 지표처럼 작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정부로서는 협상력과 외교력을 발휘할 공간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 스키핑 논란을 불식시켰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코리아 패싱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한국을 건너뛰고 북한에 직접 칠 수 있다는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내비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그동안 출범과 동시에 패싱 논란으로 국내, 특히 야당의 질타를 받아온 정부로서는 가장 실리를 챙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외교는 밖에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지만 국내 지지가 없으면 힘듭니다. 야당의 공격 여지를 당분간은 없앴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돌출 발언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에 띄는 발언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다행인 일입니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도 정부로서 분명 긴장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아닌 국회 연설을 두고는 좀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한미 간 조율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다 보니 북한에 대해 훨씬 강경하고 노골적인 비판을 한 건데요. 물론 이 자리에서도 군사행동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발언보다는 세지 않다는 평가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체제와 김정은에 대한 비판 수위가 결코 낮지 않고 일부는 또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을 불량국가, 김정은을 폭군으로 보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고요. 여전히 북미 간 현실 인식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었고, 북한이 이를 빌미로 다시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지금까지는 잠잠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대북 제재와 관련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우리 정부만의 남북관계를 복원할 묘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미국이 완전히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느 언론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정부에는 북핵 문제와 함께 남북 통일 정책을 다뤄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조화롭게 조율하고 해결할지가 관건입니다. 네, 다행히 북한도 이번 그 방한 기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 도발을 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가원님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내용을 또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이후의 발언과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5개국 순방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백악관에 돌아가는 대로 북한과 무역 등에 대한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중대 성명에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북 제재의 방향성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전후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북한은 올 들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도발을 해오다 현재 60일 이상 군사 도발을 멈춘 상태입니다. 또한 러시아 하원 의원들에게 방북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도움이 더해지면 북한 문제가 보다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유엔 안보리 제재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북한의 행보에 어떤 진전과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북핵과 미사일 등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주변국들과 머리를 맞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순방으로 앞으로 주변국들의 입장 그리고 행동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이번 순방 결과를 이미 발표했죠. 먼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안 순방 성과 발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했다는 겁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줄곧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온 건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목되는 건 대북 해법에서 두 정상이 의견 일치를 본 점입니다. 봤다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거죠. 중국에서는 아직 입장 발표가 없고요. 이 대표적인 것이 쌍중단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듯 동의를 했다고 밝힌 대목인데 이 중국이 기존의 접근법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물론 중국이 아직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중국의 입장을 알기는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미중 간 제재 압박을 통한 북핵 해결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있었던 듯합니다. 현재 시진핑 대북 특사로 숭타오 부장이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북 중인데 여기서 어떤 메시지 전달과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건 당초 예상됐던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논의가 빠졌다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도발을 2달 넘게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경우 괜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도발 중단이 북미 간 물밑 접촉의 결과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미국의 주요 인사들의 공식적인 워딩을 보면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서
좀 더 분명하게 왜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태도를 밝히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최근 강경화 장관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확실한 노선 전환 신호가 필요하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 북한은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성과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욕하는 내용도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공식 기관 성명이 아닌 개인 성명 수준에서 나오는 발언들입니다. 또 남한 내에서 반미, 트럼프 반대 운동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오히려 북한 내 여론몰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북한의 이런 도발 잠행기가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시간 끌기라는 분석도 여전하고요. 또 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도 말했지만 미 항공모함이 한미 연합훈련을 벌인 점도 북한을 긴장하게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은은 최근 들어 다시 경제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군사 활동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물론 폐쇄적인 북한 사회가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만 판단하고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이런 현상을 바탕으로 의도를 파악하는 작업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통일외교부 안보부 김지선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구석구석 코리아와 뉴스앤 이슈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날로 더해가는 추위에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요즘인데요. 겨울이 성큼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도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YTN DMB의 구석구석 코리아는 지난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을 충남 홍성으로 안내했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는 우리나라의 숨겨진 명소들을 찾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내국인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여행지의 매력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서해안에 자리한 충남 홍성을 찾아가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충남 홍성은 서해안의 숨은 보석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에 걸맞게 홍성으로 가는 길은 서해 금빛 열차라는 독특한 기차를 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서해 금빛 열차에서는 세계 최초로 기차에서 온돌을 즐길 수 있는 온돌 마루시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온돌 마루실에 누워 열차 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진행자의 모습이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서해 금빛 열차에는 온돌 마루실 못지않게 특별한 체험 공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격실이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조격과 어깨찜질로 피로를 푸는 모습이 여행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일상의 고단함을 날려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여행은 보통 여행지에 도착하면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서해 금빛 열차를 타고 가는 진행자의 모습을 보니 여행을 가는 길마저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특색 있는 기차 여행을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성에 도착하자마자 홍성의 명물인 토굴 새우젓이 숙성되고 있는 광천 토굴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는데요. 토굴에서 숙성시킨 새우젓은 양념이 속까지 잘 배어들어 감칠맛이 살아있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토굴의 내부 온도는 1년 내내 15도씨에서 16도씨를 유지하기 때문에 여름에 잡은 새우젓을 숙성시키는 적절한 온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광천 토굴이 특별히 새우젓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역사적 유래와 같은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더라면 보다 유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굴 새우젓으로 유명한
광천 토굴 새우젓 시장은 김장철에 특히 사람들로 붐빈다고 하는데요. 가을에 잡힌 새우로 만든 추젓은 김장용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런 특색을 살려 10명 이상이 시장 상인회에 신청하면 토굴 새우젓 김장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정보도 소개해줬습니다. 진행자도 새우젓 시장을 찾아 새우젓을 맛보고 김치를 만드는 데 도전하는데요. 새우젓이 다른 먹을거리들과 달리 양념으로 쓰이면서 맛을 내기 때문에 김장 체험은 광천 토굴 새우젓을 소개하면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아이템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장 체험 후에는 홍성의 또 다른 보물인 댕댕이장을 찾아갔는데요. 도지정 무형 문화재인 댕댕이장은 댕댕이 덩굴로 바구니 등을 만드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댕댕이 공예 전수자가 직접 댕댕이 덩굴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자막으로라도 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해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댕댕이를 이용해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손으로 다 만든다는 것이 신기해 보였는데요. 국내 유일의 댕댕이 공예 무형 문화재로부터 배우는 공예 체험도 흥미로웠습니다. 홍성의 마지막 여행지로 소개된 남당항은 홍성의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대하와 전어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남당항을 찾은 진행자가 홍성 가을바다의 별미인 대하탕과 대하소금구이, 전어구이 등을 맛보며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신나 보였는데요. 진행자가 체험할 때는 물론 음식을 먹을 때도 적극적이고 유쾌하게 임하기 때문에 시청자의 입장에서 여행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 더욱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의 지난 방송은 여행지까지 재미있게 가는 방법과 함께 여러 가지 체험과 먹을거리 등 여행지에서의 다채로운 재미도 빼놓지 않고 소개해줬습니다. 하지만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석구석 코리아는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 사이에서도 시청자들이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 색다른 재미와 활력을 충전할 수 있게 해주는 유쾌하고 짧은 여행 프로그램으로서 존재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늦가을을 맞아 산으로 막바지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원, 지리산의 심원마을을 아시는지요? 지리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렸던 심원마을이 자연의 본 모습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을 YTN의 보도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심원마을은 일제강점기 시절 화전민들이 모여 조성된 해발 750m의 작은 마을입니다. 지리산이 1967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20가구 정도였던 주민들은 임산물 채취나 양봉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지만 지리산 관광도로가 개통된 뒤 식당과 펜션이 생기면서 주변 환경이 훼손되어 갔습니다. 정부는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반달 가슴곰의 서식지이기도 한 지리산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보상 절차를 밟아 마을 철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뉴스는 철거 전과 현재의 심원마을 모습을 비교해 보여주면서 달라진 심원마을을 더욱 실감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심원마을 복원 개념도를 통해 심원마을이 복원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심원마을의 복원 과정을 상공에서 본 심원마을과 단면도 두 가지를 통해 단계별로 변화하는 그래픽으로 보여줌으로써 심원마을 복원 계획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주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떠난 자리는 반달가슴곰의 서식지이자 이동 통로로 사용됩니다. 자연 복원에는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리산은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달라진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생태계 파괴와 자원 낭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되찾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YTN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고 보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보도 내용과 상관없는 속보 자막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너무 많이 축약된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5일 지진 발생 당시 실내외 일반 가정과 공공장소에서의 대처 요령을 상황별로 세세한 분석과 함께 조목조목 짚어주어 유익했는데 연관성 없는 속보 자막을 지속적으로 고지한 점은 아쉬웠고 시청자에게 가장 중요한 보도였던 점에서 실시간 속보가 아닌 지속적으로 반복한 자막을 잠시 쉬고 융통성 있게 기자가 정리한 대피 요령을 자막으로 정리했다면 더 좋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일 서혜순 씨가 본사 기자에게 심경을 밝혔다고 전한 후 이상호 기자의 발언에 대한 자막에서 김광석 전혀 수사하지 않은 김광석 사망 사건이라고 변경해야 올바른 문맥의 흐름이 가능했겠다는 시청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 교수로부터 국정감사 보도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20일 동안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국감보도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국감보도는 위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 내용을 선택 보도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국감에 대한 기본 인식에 대한 의문입니다. 국감이 공익활동이나 국가이익을 위한 활동인지 아니면 위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활동이 되는지 국감 대상자인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답변이 성실하게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국감 보도는 공공의 가치를 위한 보도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공적 가치를 벗어나는 위원들의 액션이나 정부 부처의 답변, 국감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보도 등 각각의 역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보도한 국감 보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보도의 대부분은 위원들의 액션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벌이는 고성과 막말 오가기, 자기 편 감싸기, 심지어는 아부성 질문, 질문으로 생색내기 등등 국감위원들의 정치적 액션에 주력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또 감사 내용과 관계가 없는 정치 논쟁의 기회나 장으로 이용하는 위원들의 깜짝 쇼가 정당 구성원으로 나뉘어 헐뜯는 공방전으로 변신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위원의 위상 문제가 있고 감사 활동의 수준도 의문이고 감사 활동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보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성실한 위원의 활동도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정상적인 활동보다는 비정상적인 액션에 주목하는 보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 국감 보도는 정부 답변보다 위원 질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부 답변은 비껴가는 보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10월 14일 보건복지부 감사장에서도 정부 자료에 대한 미비점으로 추가 자료 요청이 많았고 정책 내용보다는 홍보에 비중을 두는 잘못된 답변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복지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흘러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 기대는 실망으로 반감으로 연결되는데도 정부는 공약 사항으로 미루는 아니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불충분하고 미비된 자료인데다 핑계나 전가 그리고 변경 사유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의 눈치를 살핀다든지 국감장의 취재 보도는 뉴스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을 달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체부에 방만한 유사기관에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 부풀리기, 산하기관의 브릿지 역할만 하는 단체에 소요되는 예산 낭비, 공무원의 숫자 늘리기가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또 농수산해수부 감사장은 해프닝이었습니다. 이 원장이 간사회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정회를 선포하고 개인적인 발언을 가리지 못하는 어설픈 행태가 유감이라는 사과로 대신하는 경관이었습니다. 왜 보도합니까? 무엇을 보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뉴스 보도는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여야 대결이 초점으로 비춰지고 정부 답변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국감의 본질이 국정을 바로 세우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국감 보도가 흥미거리나 가십으로 비춰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안타까움은 국정감사의 본분을 외면하고 뉴스 보도의 중요성을 잃어가는 빗나간 화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